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많은 집안의 맏며느리입니다. 저희 시댁은 다른 곳보다 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시모께서 선천적인 청각 장애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제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살다 보니 그 이유를 잊고 살았던 때도 많았는데 이번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기 위해 애썼던 한 사람과 그 마음을 이용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음을 이용한 사람의 말로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전 저희 집에서도 맏딸로 태어났어요. 제 밑으론 2살, 4살 터울의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결혼하고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셨는데요. 할아버진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고, 할머니 그 후로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10여 년을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가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살림을 하셨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노안으로 떠나시고 난 뒤 엄마가 정말 많이 우셨어요. 전 그런 엄마가 왜 그렇게 슬퍼하시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매일같이 사람을 못 알아보고 화만 내던 할머니를 정말 힘들게 엄마가 모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엄마, 엄만 할머니 모시면서 힘들지 않았어? 매일 할머니 막 이불에다가 실수하시고 음식 차려줘도 맛없다고 엎어버리고 그랬잖아. 그런데도 할머니가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 진수가 엄마한텐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나 다름없어. 시집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 며느리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준 게 네 할머니잖니. 평생을 막내 며느리 귀하게 여겨주면서 아껴줬는데 그 10년을 고생 못하겠냐? 엄마는 아직도 잘 못해드린 게 계속 생각나. 진수가 너도 나중에 시집가게 되면 꼭 그런 시어머니 만나야 한다. 세상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도 있더라고. 그렇게 전 엄마의 말을 들으며 이런 게 정말 가족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대 후반에 같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을 만나 제 나이 28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남편은 먼저 가정 상황에 대한 걸 다 털어놨습니다. 시부가 남편 3살 때 가족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 여지껏 연락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과 시모가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솔직히 제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참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도 오히려 가족들은 남편의 얘기를 듣고서 더 그런 남편을 기특해 했습니다. 자네 어머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만. 자네 얘기 들어보니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네. 자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지? 네, 어머니께선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 장남으로서 그렇게 꼭 하고 싶습니다. 알겠네. 자네 뜻 잘 알겠어.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자네랑 우리 딸이랑 잘 상의해서 결정하게. 그렇게 전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전 사실 시모와의 합가를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분명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혼자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잘 키워내셨다는 건 그만큼 시모도 훌륭한 분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시댁의 합가에 살다 보니 시모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한 음식에 대해 토를 달아보신 적도 없고 불편해하신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침마다 절 위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챙겨주시고 제가 퇴근하기 전에 미리 싹 다 살림도 다 해놓으셔서 제가 아주 할 일이 없게 하시곤 했답니다. 그런 시모에게 늘 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는데 시모는 오히려 저에게 더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뒤돌아섰는데 시모가
커피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핸드폰을 저한테 딱 보여주시더군요. 거기엔 시모가 하고 싶었던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고맙다, 며느라. 네 덕에 내 할 일이 많이 줄었어. 고마워. 피곤할 텐데 커피 마시고 힘내. 그런 시모의 문자를 보고서 전 코끝이 찡해졌어요. 항상 그렇게 시모는 저에게 고마워하셨거든요. 그리고 시댁엔 시모뿐 아니라 남편보다 3살 어린 시동생이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결혼할 당시 27살이었고 이제 막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다 같이 모여 저녁이면 맥주 한 잔씩을 마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과 시동생이 얼마나 힘들게 컸었는지 듣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릴 적에 시모가 당한 일들을 얘기해 준 적도 있었죠. 형, 그거 생각나? 엄마 일하는 곳 우리 찾아간 적 있었잖아. 그 건물 청소하는 곳 말이야. 거기 갔더니만 엄만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다른 아줌마들은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었던 거. 아, 맞다, 맞아. 그때 엄마한테 쉬라고 말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만 쉬면서 일하는 엄마 보면서 키득키득거리고 그랬었잖아. 그거 보면서 우리 참 많이 울었는데. 맞아. 어쩜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는지. 제가 그래서 형수님이 저희 엄마한테 잘해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하잖아요. 저희 엄마가 잘 안 들리시니까 더 조심해 주시고 늘 감사드려요, 형수님.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못됐다. 어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막 화라도 냈어요? 가서 울며불며 따지고 화내는 바람에 엄마가 거기 청소를 다시 못했어요. 그만둬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엄마가 괜히 일 잘려가지고 한동안 힘들었죠 뭐. 전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세상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일투성이라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저희야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시모 입장에선 들을 수가 없으니 보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해를 사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시모가 사우나가 끝났을 때 마감 청소를 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정말 큰일을 겪은 적도 있었답니다. 형수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전에 엄마가 사우나 청소하시다가 모르고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어요. 아무리 거기 손님이 엄마를 불러도 듣질 못하고 엄만 손님이 올 시간이 아니니까 생각도 못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에 엄마를 신고까지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오해는 풀렸는데 그때 사건 때문에 엄만 청소일은 아예 안 하셨어요. 진짜 힘드셨겠네요. 어머님도 우리 남편도 그리고 도련님도요. 저희보다 엄마가 많이 힘드셨죠 뭐. 남들은 그런 일 당하면 막 화풀이하면서 속풀기라도 하지만 엄만 그럴 수도 없었으니까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혼자서 애들 키우는 거 그냥 평범한 사람도 힘든데 엄만 귀도 안 들리셨으니 진짜 고생하면서 저희 키우셨어요. 그러면서 씁쓸한 웃음을 짓는 시동생을 보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모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전 시모와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매일같이 시모와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글로 쓰거나 문자로 소통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왠지 시모도 제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잘 말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게 보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나 수화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배워야 돼? 그런 건 어디서 배울 수 있어? 수화? 갑자기 무슨 수화? 엄마 때문에 그래? 괜찮아. 문자로 쓰면서 대화해도 되니까 괜찮아. 당신 일도 하고 바쁘잖아. 아니야. 나 어머님이랑 꼭 수화로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겠어. 근데 당신도 바쁘고 도련님도 바쁘니까
내가 한번 배워볼게. 당신이 매일매일 하나씩 알려주면 되잖아. 그리고 짜잔! 나 벌써 이렇게 책도 사왔는데 책 보면서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나도 당신처럼 수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여보, 언제 이런 것까지 다 준비했어? 알았어. 내가 당신 매일 수화 알려줄게. 그렇게 전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수화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연습하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랑 수화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는 시모를 보며 전 활짝 웃으며 수화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정말 간단한 인사였음에도 시모는 제 수화를 보자마자 저에게 달려와 꽉 안아주셨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셨답니다. 그날 저도 시모도 그리고 저희 모습을 본 남편과 시동생도 아침부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쉬는 날이 아니었다면 진짜 직장에서 다들 뭔 일이 있었나 했을 정도로 참 많이 울었어요. 시모는 내내 저에게 고마워하셨답니다. 얼마나 기쁘셨는지 수화를 하는 시모의 손동작이 참 활기가 돋았어요. 고맙다, 며느라. 고마워. 그날 이후로 전 시모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무척이나 조심스러워 하셨던 시모는 어느 날부턴 저와 둘이 앉아서도 소소한 일상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실 정도로 많이 편해졌어요. 저도 처음엔 남편에게 수화를 배웠지만 시모와 대화를 하면서도 수화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결혼하고 7년쯤 지나고서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5개월이 됐을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시모께서 숨을 쉬기가 힘들다며 병원에 실려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됐는데 시모는 말기 심부전이셨어요. 이미 심장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심장 보조 장치를 달아야만 했죠. 그 소식을 듣고서 다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남편과 시동생은 엄청나게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급하게 시모는 심장 보조 장치 수술을 받게 되셨고 한동안 시모는 밖에 나가기도 힘든 상태가 되셨어요. 워낙 젊으셨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시다 보니 몸 이곳저곳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거기다 심장까지 나빠지니까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때 저와 남편도 옆에서 시모 곁을 지키며 어떻게든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지만 그 누구보다 정성을 다했던 건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시모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한 일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둘도 없는 효자였죠. 수술을 하고 나서 입원했을 때 매일같이 시모의 손발, 얼굴을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아줬던 것도 바로 시동생이었고요. 오죽했으면 같이 입원했던 다른 환자분들도 다들 부럽다고 얘기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면 주변 분들의 칭찬이 계속해서 쏟아지곤 했고요. 어머, 오늘은 며느리가 왔네. 아휴, 어쩜 이쪽은 아들부터 며느리까지 이렇게 다 착하고 좋은가 몰라. 아침에도 막내 아들이 엄마 얼굴이며 다리며 다 닦아주고 갔어.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와서 어머님 샤워시켜드린다고 말했었는데, 이 형수 홀몸도 아닌데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 세대도 복 받을 거야. 시어머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분명 복 받을겨. 그렇게 한참을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서 태어난 시모는 사실 초반에 마음이 많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모의 마음을 전 어떻게든 달래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시모를 모시고서 매일같이 산책도 나가고 가까운 곳에 나들이도 가면서 그렇게 기분 전환을 해드리곤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도 저에게 더 마음을 많이 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근처 공원에 꽃구경을 갔었는데 시모께서 핸드폰을 열더니
저한테 문자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수가 고맙다. 네 덕에 올해 꽃은 다 봤구나. 내 몸이 아프니 세상이 이렇게 환해진 줄도 몰랐다. 고맙다, 진수가.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전 그 따뜻한 손을 잡으면서 시모의 마음도 같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저나 남편 시동생은 시모를 정말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특히나 시동생은 수술 이후 시모를 더 자주 챙겼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서 시모가 안정을 되찾자 그제서야 시동생은 다시 일을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꼭 시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서야 출근을 했고, 점심이면 시동생은 항상 어김없이 시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출산 휴가로 시모와 같이 집에 있었는데 점심에 밥을 먹으려고 챙기는데 시모가 나오시더니 문자 온 걸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시동생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날씨 진짜 좋지? 주말에 우리 놀러 갈까? 그러면서 같이 보낸 사진을 보니까 바로 막 찍은 하늘 사진이었어요. 그 문자를 보면서 시모가 얼마나 소녀같이 웃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늘 밝고 환했던 시모를 보면서 시모에겐 가족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사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힘들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오히려 시모에게 받은 것이 참 많았어요. 특히나 첫째 아들 낳고 나서 육아라곤 하나도 몰랐던 절 대신에 시모가 진짜 저희 애를 너무나 잘 봐주셨거든요. 애를 보는 게 너무 서툴다 보니 처음엔 매일같이 울상이었어요. 그때마다 마치 구원선수처럼 시모가 딱 등장해 애를 봐주시는데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제가 슬퍼하면서 수화로 시모에게 말할 때면 시모는 늘 따뜻하게 절 안아주셨어요. 어머님, 전 엄마 자격이 없나 봐요. 무슨 소리야. 엄만 존재만으로도 아이한테 소중한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 말거라. 너도 엄마가 처음이잖니.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줄 테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그렇게 시모의 응원을 받으며 전 점점 육아를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솔직히 제가 아이를 이 정도 키울 수 있었던 건 다 시모의 도움 덕분이었죠. 애가 어렸을 땐 새벽에 계속 수유를 해야 하니 매일같이 피곤했었는데 낮엔 시모가 저더러 들어가 자라고 하시고선 내내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이 목욕도 싹 다 시켜주시고 수유까지 해주시니 나중엔 금방 애가 통잠을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애가 잠을 잘 자니까 낮에도 순하고 칭얼거리지도 않고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육아하다가 진짜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남편 출근한 것도 못 보고 너무 피곤해 아침에 늦잠을 잔 거예요. 눈을 떠보니 벌써 9시가 지나 있어 진짜 화들짝 놀라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선 바로 거실로 나갔는데 시모가 밥상을 딱 차려놓으신 거 있죠? 제가 깜짝 놀라하니까 시모는 아이를 포대기로 엎고서 집안일을 하시며 수화로 저에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오늘 네 생일이잖니. 생일 축하한다. 어머님, 이걸 어머님이 다 차리신 거예요? 많이 못했어. 얼른 앉아서 먹어. 너 갈비찜 좋아하지? 맛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날은 저도 깜빡 잊고 있었던 제 생일이었어요. 육아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었는데 시모께서 제 생일을 놓치지 않고 다 챙겨주신 거였어요. 아침부터 정성으로 끓여진 미역국을 먹으며 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시모는 그런 절 보면서 그저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기만 했죠. 아이를 낳고 보니 저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더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모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자식들을 키워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힘든 육아를 시몬 혼자서 얼마나 애썼을까 싶어 눈물이 핑 돌기도 했고요. 그렇게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부턴 정신없이 육아를 하다 보니 웃을 날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시모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동생도 그런 모습들을 보며 행복하게 그렇게 한 집에서 다섯 식구가 잘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시동생이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희 시동생 얼굴도 반반하고 거기다가 키도 크고 성격도 좋을 뿐더러 직업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시모의 몸이 좋지 않다 보니 시동생은 결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놀랐는데 딱 동서를 보자마자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 올 때부터 동서는 엄청 시모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전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동서는 좋은 브랜드 화장품을 시모에게 선물로 주고 옆에 앉아 문자로 얘기도 계속해서 주고받으며 정말 살뜰하게 잘했어요. 그렇게 첫인사라고서 동서가 가니 저와 남편이 시동생을 붙잡고 물었어요. 인구가, 너 저렇게 싹싹한 여자를 만났어? 보아하니까 엄마 귀에 안 들리는 것까지 다 아는 것 같은데 진짜 너 괜찮은 여자 만났구나. 그러게요. 도련이 왜 결혼하겠다고 했나 봤더니 너무 괜찮은 사람 같은데요? 나도 사실 우리 집 상황도 그렇고 결혼하긴 좀 어렵겠다 해서 거절했었는데요. 자기가 어떻게든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잘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 결혼 결심한 거예요. 이렇게 와서 잘하는 거 보니까 제가 잘한 선택인 것 같네요. 그렇게 시동생도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동서의 행동을 봤을 땐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흘러가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시모는 저희가 모시고 살기로 해서 시동생은 저희 집 근처로 신혼집을 얻어 살게 되었죠. 그렇게 따로 살면서도 시동생은 늘 아침마다 집에 들려서 시모 얼굴을 보고 출근을 하곤 했고요. 전 이게 다 동서와 얘기가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부모 얼굴 잠깐 보고 출근하는 게 뭐 큰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도 못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동생이 동서와 같이 저녁에 집에 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동서가 엄청 씩씩대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 형님은 알고 계셨어요? 매일같이 이 사람 여기 와서 어머님 얼굴 보고 가는 거 알고 계셨냐고요? 알면서도 저한테 얘기 한번 안 하신 거예요? 어? 아니, 몰랐어? 매일 서방님 오셔서 어머님 컨디션 확인하고 가시잖아. 근데 그게 뭐 이렇게 화까지 낼 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말을 하셨어야죠. 같이 사는 사람은 전데 왜 전 하나도 모르고 있었냐고요. 안 그래도 아침마다 자꾸 일찍 출근하는 게 왜 그러나 했더니만 여태껏 여기서 이러고 있었던 거라니 원. 그렇게 분통 터지 않은 동서를 보면서 전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시모도 아니고 솔직히 귀도 안 들리시는 데다 심장 보조 장치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자식으로서 걱정되고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시동생이 동서한테 같이 가서 보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시동생도 씩씩거리는 동서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회사 끝날 때까지 회사 앞에서 기다린 이유가 이거야? 이거 따져 물으려고? 아, 그리고 그걸 왜 형수님한테 따져 물어? 내가 여기 와서 우리 엄마 얼굴 보겠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섭섭해서 그렇지, 섭섭해서. 나도 이 집 며느린데 나만 쏙 빼놓는 것 같잖아. 당신 진짜 그런 것 때문이야? 그냥 내가 당신을 덜 챙기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고?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둘이서 투닥거리고 있으니 중간에서 시모는 무슨 일인지 바로 알 수가 없으니 안절부절 못하시고 내내 시동생과 동서 눈치만 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던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시동생과 동서에게 얼른 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유, 두 사람 싸우려거든 나가서 싸워요. 어머님 지금 걱정하시는 거 안 보여요? 아니, 둘이서 해결할 일을 왜 여기서 대체 이러는 거야? 아, 얼른 나가요, 나가. 어머님한테 제가 잘 얘기할 테니까 나가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을 내쫓고서 전 시모에게 어찌된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시모는 큰일이 아니라 천만다행이라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죠. 사실 만약 시동생이 동서에게 잘 못하면서 시모만 챙겼다면 좀 섭섭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시동생은 정말 동서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하고서 동서는 어찌나 가족 모임이 많은지 거의 매주 동서네 친정 모임으로 시동생은 항상 외출을 했어요. 어느 날은 결혼하고서 한동안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없어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더니 역시나 시동생은 동선의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한 상태였습니다. 서방님, 오늘 많이 늦어요? 어머님이 같이 저녁하자고 하셔서 시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어디 나간 것 같은데 어디 가셨어요? 아유, 어쩌죠? 저 지방에 좀 나와 있거든요. 원래 오늘 저녁에 갈 거였는데 집사람이 너무 취해가지고 일단 내일 점심이라도 같이 먹어요. 그렇게 매주를 동서 친정 식구들 모임에 참석하면서도 시동생은 단 한 번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서는 늘 시댁에 올 때마다 투덜투덜거리며 말을 하곤 했죠. 한 번은 같이 저녁을 준비하는데 재료를 다듬던 동서가 툴툴대면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형님, 아주버님도 그러세요? 뭐가? 아주버님도 막 어머님 이렇게 계속 신경 쓰고 그러시냐고요. 아니, 전 남편이 아무리 효자여도 이 정도까지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솔직히 요즘 시대 이렇게 시댁에 자주 오는 집이 어딨어요. 남들한테 얘기하면 다 깜짝 놀라요. 뭐? 동서. 동서가 뭐 얼마나 여기 온다고 그래. 어머, 형님. 형님은 제 편 들어주셔야죠. 형님은 여기서 사시니까 별말 안 하시는 거지만 솔직히 며느리가 한 달에 한 번 시댁에 꼬박꼬박 오는 거 좀 아니지 않나요? 전 그런 동서의 말에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동서가 시동생을 끌고 갔던 자리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며 지적했죠. 동서, 동서 좀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저번 주엔 동서 사촌 결혼한다고 시동생 데리고 가. 그 전주엔 동서 친구들이랑 모임한다고 시동생 데리고 가. 또 그 전주엔 어땠어? 동서네 부모님 사돈 어르신들 오랜만에 봐야 한다고 거기 갔잖아. 한 달에 한 번? 동서, 이렇게 밥 먹는 거 한 달에 한 번도 안 돼. 근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남들 들으면 오해하겠다. 네? 아니, 뭐, 저희가 뭐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아침마다 남편이 여기도 계속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 당연히 신경 쓰이고, 하여간, 남들은 제 이런 상황 알면 다들 놀란다니까요? 그러면서 동선 슬쩍 부엌을 나가버리더군요. 아마 제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동생이 결혼하고서 2년쯤 되고서 시모의 심장 보조장치 교체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명이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또 교체를 해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당연히 남편과 시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시모에 간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시모가 입원한 병원에 갔는데 시동생이 어두운 표정으로 병원에 온 거였습니다. 아니, 서방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제 아내 때문에요. 네? 동서가 또 왜요? 또 싸웠어요? 여기 오는 것 때문에 아주 난리예요, 난리. 굳이 꼭 간병하러 가야 되냐면서. 형이랑 형수님도 있는데 왜 저까지 가서 간병하냐면서 난리잖아요. 아, 대체 언제까지 이런 걸로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잘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있고부터 얼마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시동생은 동서가 임신을 하고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그렇게 까칠하게 굴었던 것 같다며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전 하지만 그때 동서의 태도가 굳이 임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왠지 타이밍 좋게 임신을 한 것뿐이지 동서의 질투는 그게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시모는 이런 상황을 모르시니 동서의 임신 소식을 듣고서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동서에게 큰 축하 선물로 용돈도 챙겨주시면서 그렇게 축하를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동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턴 좀 노골적으로 시모를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하루는 같이 밥을 먹는데 그날 시모가 좋아하는 등갈비찜이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옆에서 살을 발라주면서 시모 앞쪽으로 놓아주는데 동서가 갑자기 그걸 쏙쏙 골라서 먹는 거예요. 어머, 맛있네. 형님, 등갈비 엄청 맛있어요. 살도 야들야들 부드럽고 맛있네요. 양념도 어쩜 이렇게 딱 알맞겠는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어, 동서 많이 먹어. 배고팠구나. 아, 내가 접시에 놓아줄 테니까 먹어. 이건 어머님 좀 드시게 놔두고. 에이, 왜요? 먼저 가져와서 먹는 사람이 임자지. 그리고 우리 남편이 저 편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발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동생이 발라놓은 고기를 쏙쏙 집어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 그런데도 시동생은 별말은 하지 않았고 시모는 그저 그런 동서에게 고기를 챙겨주며 웃어주시기만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도 늦둥이 아들을 갖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동서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가 출산할 때 시모는 가보지 못하셨지만 산후 조리 비용도 챙겨주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동서가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시모가 계속 아침마다 어디론가 나가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병원에 다녀온 사이 시모가 안 계시길래 문자를 보냈던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안 계시길래요. 나 둘째네 와 있다. 둘째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애 좀 봐주면 안 되냐고 해서 연락 왔길래 하여튼 나 저녁까지 있다 갈 테니까 먼저 저녁 챙겨 먹거라. 전 처음엔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셨던 시모가 생각나 이번에도 동서의 산후조리를 도와주려 간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말에 한 번씩 동서를 도와주러 가시고 올 때마다 이상하게 시모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집에 오시자마자 씻으시곤 바로 잠들어 버리고 힘들어 하시길래 전 걱정된 마음에 시모에게 수화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힘드시면 이제 동선에 안 가셔도 돼요. 아니야, 별일 없어. 내 걱정하지 마라. 제가 동서한테 얘기해 볼까요? 아니야. 아유, 괜찮어. 얘기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시모를 보는데 뭔가 깨림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태껏 봤던 동서는 시모를 무척이나 질투했던 사람이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시모를 집으로 불러 애를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출산을 하게 되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시모는 마치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끌려가는 듯한 표정으로 가고 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전 시모가 동선의 집에 간다고 했던 날 시모의 겉옷주머니에 초소형 녹음기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겐 꼭 꺼내지 말고 그냥 두시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서 저녁이 한참 지나 들어온 시모의 옷에서 그 녹음기를 꺼내 듣게 되었어요. 그날도 시모는 얼마나 지쳤는지 집에 오시자마자 바로 잠에 드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힘들고 지쳐 하실까 싶어 전 녹음기를 꺼내 찬찬히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녹음기에 녹음된 음성을 듣고서 전 진짜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분명히 동서가 몸이 아파서 애를 못 보니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했는데 녹음기 속 동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멀쩡했거든요. 어머님, 가서 김치 좀 내와주세요. 아이, 김치요. 김치. 동서는 마치 가정불 부리듯
심호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녹음기엔 동서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동선의 친정 식구들이 죄다 와 있더라고요. 예, 너 그래도 되는 거니? 아이, 저러다 네 남편이 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이, 몰라. 어떻게 알겠어. 내가 뭐 앞에서 욕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몰라. 그러더니 동서는 자꾸만 시모에게 일을 시키는 거였어요. 동선 수화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날은 시모를 쳐다보며 크게 말을 해 입모양으로 일을 시킨 모양이었어요. 고기요, 고기. 어머니, 고기. 아, 참, 고기 구워오라고요. 어머니, 설거지요. 설거지 하세요. 설거지. 들리지도 않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앞에서 소리치면서 일을 시키는 동서의 몫을 들으며 정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시키던 동서가 자기 식구들과 앉아서 아주 신나게 험담을 하는 것까지 다 녹음이 되었더라고요. 유정아, 네 시어머니 진짜 안 들리는 거 맞니?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들리는 거 맞아. 우리 시어머니 진짜 귀가 안 들려서 내가 아무리 욕해도 못 알아들어. 그냥 앞에서 웃으면서 시키면 돼.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래? 뭐 하긴 아까 보니까 네가 하는 말 그래도 잘 알아듣는 것 같던데 이거 혹시 가서 말하는 거 아닌가 몰라. 말하면 뭐? 아들 이혼시킬 거야? 뭐 할 거야? 귀한 아들 이혼시켜서 또 장가 보낼 수 있고? 저렇게 기머거리 시모가 있는데 누가 시집을 와? 안 그래? 아유, 나나 되니까 시집 온 거지. 아유, 신경 쓰지 마.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전 결국 동서의 마지막 말을 듣고서 녹음기를 꺼버렸어요. 더 이상 듣다간 당장 뛰쳐나가 동서의 머리카락을 다 한 올 한 올 뜯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전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며 마음을 진정시켰고 남편이 오자마자 그 녹음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 역시 바로 뛰쳐나갈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렇지만 바로 저희가 나가버리면 시모가 걱정할 게 뻔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저와 남편은 시동생네로 향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동서가 깜짝 놀라 문을 열더라고요. 어? 형님, 아주버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서방님 안에 있지? 동서 좀 와봐. 할 말 있으니까. 네? 무슨 할 말이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를. 전 당황해하는 동서를 옆으로 밀치고선 바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시동생을 보면서 남편은 부들부들 손을 떨며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녹음기에서 어제 있었던 그 일들이 고스란히 들려왔어요. 그러자 동서는 무척이나 당황해하면서 그 녹음기를 어떻게든 뺏으려고 들었죠. 그런데 그때 시동생이 그런 동서를 바닥으로 내팽겨 쳤어요. 아!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당신 지금껏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했던 거야? 진짜 이게 다 사실이야? 어? 어제 엄마 맛있는 거 드시게 하고 싶어서 불렀다며? 근데, 근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얘기해봐. 당장 얘기해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그게 아니라. 전 끝까지 변명하려는 동서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아니게 뭐가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이상했어. 동선의 집에만 갔다 오면 어머님 바로 쓰러져 잠들기만 하시고 아침에도 피곤해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안 그래도 심장 보조장치 달아서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뻔히 그걸 알면서도 그럴 수가 있냐고. 형님, 그게 아니라요. 그냥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거짓말 하지 마. 동서 아프다며? 이거 문자. 어머님이 동서 아프다고 해서 갔다 오겠다고 한 거 안 보여? 그런데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결국 동선 제가 보여준 문자를 보고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동생에겐 시모를 모시고서 대접한다며 말을 했던 거였고, 그동안 시모가 스스로 찾아온 거라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지금까지 그럼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야? 당신이 분명 그랬잖아. 엄마가 집에 와서 애 보고 싶어 한다고. 자기가 못 가니까 그냥 어머님 보고 근처니까 오시라고 했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사실대로 사실대로 똑바로 말 못해? 뭐냐고 대체? 진짜 우리 엄마를 일부러 불러서 부려먹은 거야? 어? 지금까지 그랬던 거냐고. 여보, 여보 미안해. 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시동생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네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해? 이게 네가 잘한다는 거야? 이게 네가 평생 우리 엄마한테 잘하겠다고 했던 거냐고. 여보,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난 그냥 당신이 나 말고 어머니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진짜 어머님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럼 그 아픈 엄마를 이렇게 왜 부려먹었는데? 긴 말할 필요 없어. 당장 여기서 나가.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 당장 꺼져.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어? 우리 아이도 있잖아. 이제 태어난 애도 있는데 그러면 어떡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네 발로 나갈래? 내가 끌어내 줄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결국 동서는 시동생의 손에 이끌려 나가게 됐습니다. 문을 닫은 시동생의 얼굴은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빨갛게 변했고, 두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은 저와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형,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난 아내가 진짜 엄마한테 잘하는 줄 알고 아내 말만 믿었어. 엄마도 다 알면서도 나한테 얘기도 못했을 텐데 내가 너무 멍청했어. 내가 바보 같았어.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시동생이 엉엉 우는데 참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그렇게 그날의 사건 이후 시동생은 동서에게 이혼장을 보냈습니다. 동선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시동생은 냉정했죠. 솔직히 누가 저런 일까지 있었는데 용서를 해주겠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픈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부려먹었는데 용서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냉정하니 동선 저한테까지도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절 찾아온 건지 하루는 밖에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니 집 앞에 동서가 서 있더군요. 처음엔 해코지라도 하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선 절 보자마자 바로 바닥에 고개를 숙이더니 제 팔을 잡고 엄청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설마 어머님 본 거 아니지? 안 봤어요, 형님. 저 형님 보러 왔어요. 형님이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저희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아시잖아요. 이번 결혼도 제가 억지로 매달리고 매달려서 하게 된 거. 그렇게 저 고생하면서 결혼했는데 이제 애까지 낳았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형님이 얘기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진짜 양심도 없다 정말. 그렇게 몰래 뒤에서 사람 못 살게 그러놓고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용서? 나 동서 용서 못해. 내가 어떻게 동서를 용서해? 절대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다신 찾아오지 마. 동서가 지금까지 한 걸 생각해야지. 형님, 제발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저희 남편 한 번만 딱 설득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만 해주시면 평생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퍽이나, 퍽이나 동서가 어머님 잘도 보시겠다. 남들 눈 피해서 그렇게 못살게 굴었으면서 그 말이 말 같다고 생각하니? 보니까 아직도 반성 하나 안 하는 모양인데 넌 평생 그렇게 벌 받으면서 살아. 그렇게 전 애원하는 동서의 손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절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전 냉정하게 거절을 했어요. 결국 시동생은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동서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으니 이혼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동서가 글쎄 자기 아들 키우는 걸 포기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자식까지 낳았으니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동서는 이혼이 성립되자마자 애를 시동생에게 보내왔더라고요. 참 웃기지 않나요? 결국 아이와 시동생은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와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시동생이 살던 방에 같이 지내고 있고 곧 큰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에요. 사실 시모에겐 모든 사실을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나 남편이나 시동생 모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모든 사실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모도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수화로 물으셨습니다. 인국인 괜찮니? 걔가 한 말 듣고 다들 충격받았겠구나. 아휴, 미안하다. 내가 괜히 가가지고선 니들 충격받을 소리 듣게나 하고 말이야. 어머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애초에 날 못마땅해 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굳이 친해져 보겠다고 간 내 잘못도 있지 뭐. 어머님, 그런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 앞으로는 다 잊으시고 저희랑 잘 살아요. 그 뒤 시모는 한동안은 좀 힘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금세 좋아지셨습니다. 조카가 어찌나 귀엽고 예쁜지 딱 시동생을 닮았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저희 둘째 아들과도 요즘 참 잘 지내고 있답니다. 처음엔 애들이 워낙 어려서 사실 육아라느라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육아 베테랑 시모도 계시니 수월했던 것 같네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직도 아리고 아픈데 그래도 그날의 일이 있었기에 진정으로 가족이 될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가끔씩 저희 부모님도 오셔서 다 같이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항상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시곤 하죠.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시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시모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성숙하고 성장했거든요. 저 역시 시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금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여기 사연들을 가끔씩 읽다 보면 더 많은 행복을 바라면서 욕심을 내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사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늘 위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승진하고 연봉을 올리고 그러는 게 삶의 가치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능력이 점점 좋아지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해도 제 곁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철없고 뻔뻔했던 무대포를 뻥 걷어차줬던 40대 여자입니다. 그 무대포는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처음에 몰랐지만 살다 보니 남편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철도 없고 눈치도 없고 무책임한 데다 뻔뻔하기까지 한 인간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절 늘 우습게 알았던 시모를 제 인생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엄만 평생 시장에서 튀김을 파셨습니다. 저와 여동생이 학교에 들어간 뒤부터 엄만 시장에서 튀김 장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엄만 내 아이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위생을 철저하게 생각하셨고, 아끼면 망하는 거라며 신선한 식재료로 가격에 비해 양도 넉넉하게 주곤 하셨죠. 저와 동생은 그런 엄마 가게의 튀김을 자주 먹었었는데, 엄마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엄마의 튀김은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엄마 튀김 안 먹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맛있어요, 엄마. 그런 엄마의 튀김 가게는 우리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며 계속 매출이 늘었습니다. 엄마의 양심적인 가게 운영과 손맛이 손님과 단골을 계속 끌어모았던 거죠. 엄마의 가게엔 우리가 대학에 갔을 무렵부턴 다른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으로 여행을 온 여행객들도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대학 등록금을 우리가 여유롭게 내줄 수 있었던 건 다 너희들 엄마 덕분이다. 우리 집 가장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엄마야. 그러니까 너희들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 알았지? 맨날 기름에 데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엄마 노고를 절대 잊지 말란 소리야. 당연하죠, 아빠. 엄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있는 여장부예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잘할 거지만 아빠한테도 잘할 거예요. 우리 자매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부모님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동생은 수원의 터를 잡고 직장을 구해 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수도권이라 그곳이 직장을 구하기가 쉽다면서요. 하지만 전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이 지역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평생 늙지 않으실 것 같았던 부모님의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 그런 두 분 곁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30대 초반에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이 지방 사람으로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남편은 유머러스하고 다정해 같이 있으면 자꾸 웃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순수하고 투명한 모습이 그때만 해도 참 좋더라고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도 참 살가웠습니다. 부모님은 이서방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기분이 좋다며 남편을 예뻐하셨죠. 이서방은 말하는 게 참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목소리부터 어딘가 때묻지 않고 밝고 맑잖니. 뭐 가끔은 좀 철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사람이 참 사랑스러워. 그지 여보? 저희 시댁 이야기로 넘어와 보자면 전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 처음엔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댁의 구성원은 시모와 남편의 두 누나, 이렇게 세 사람이었어요. 시부께선 남편이 26살 때 투병을 하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시누인 이미 서울과 타지방으로 시집가 나가 살고 있었고 남편도 저와 결혼하게 되며 시모는 혼자 남게 되셨는데요. 그랬기에 전 그런 시모를 더 자주 챙겨드리고 잘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처음엔 시모와 무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며 전 시댁에 가는 게 썩 즐겁지 않아지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자기 자식들이 최고로 잘난 줄 아는 분이었는데 거기에 대고 절 은근슬쩍 무시를 하더라고요. 나처럼 자식 농사 잘 지은 여자 또 없을 거다. 대학 나와서 번듯한 회사원이 된 우리 선철이도 대단하지만 네 시누이들 좀 봐라. 대학도 둘 다 서울에서 나오고 직업도 얼마나 잘났니? 네 큰 시누인 그 돈 잘 번다는 대학병원 간호사에 작은 시누인 유명한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잖아. 두 시누인 시모의 자랑거리였어요. 시누이들은 직업도 멋졌고 시집도 잘 사는 집안으로 갔었거든요. 시매부들도 한 사람은 대기업에 다녔고 한 사람은 사업을 했고요. 거기까진 저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에 대한 무시로 이어지니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에휴, 그래서 난 며느리도 우리 딸만큼은 못해도
좀 대단한 애가 오길 바랬는데. 아니 뭐 네가 못났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기대치가 높았다 그거지. 남편이나 저나 나온 대학도 다니던 회사도 독인 객인이었건만 왜 저한테만 저러나 싶더라고요. 처음엔 못 모르고 그냥 속으로만 삭혔었는데요. 나중엔 저도 사람인지라 좀 짜증나서 한마디씩 대꾸를 하곤 했죠. 원래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법이라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사실 의사, 검사 같은 전문직 사회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뭐 자식이 항상 부모님 바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남편 앞에선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으셨지만 역지사지가 되어보라는 심정으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시모는 굴하지 않고 계속 제 마음을 상하게 하더군요. 남편은 왜 괜히 그런 소리를 하냐며 시모를 말리긴 했지만 그냥 옛날 분이라 그렇다며 제게 이해하라고 부탁하곤 했죠. 그래도 전 시누이들과는 가끔이나마 안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시모와 달리 시누이들은 좀 까칠하긴 해도 존중할 수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시누이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시모를 보러 시댁에 자주 오진 않았었어요. 명절과 시모의 생신 때가 아니면 시누이들은 시모를 잘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한편 시모는 점점 더 절 우습게 알기 시작했어요. 단지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요. 예, 애미야. 거기서 그렇게 쉬고 있지 말고 나가서 너 장 좀 봐라. 저녁 해먹을 재료 좀 사오라고. 엄마, 올케 여태 바쁘게 일했는데 좀 쉬라고 둬. 우리가 갈게. 아유, 친정에 왔으면 쉬어야지. 왜 너희가 힘을 들여? 원래 시댁에서 며느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밖에 나가면 며느리거든. 아, 진짜 엄마 왜 그래? 시모는 자기 자식들은 편하게 쉬길 바라면서 저만 쉴 틈 없이 부려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시누이들은 가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모를 말리며 제게 미안해했죠. 며느리 알길 하찮게 아는 시모에게 저도 갈수록 잘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갔어요. 그래도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한 번씩 시댁에 찾아갔던 건 남편을 생각해서였죠. 무조건적으로 제 편을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눈치를 보며 중간 역할을 잘하려고 애를 썼으니까요. 그리고 친정에도 잘하려고 하는 편이었으니 저는 시댁 3남매 중 홀어머니를 가장 걱정하던 남편을 위해 며느리 도리를 하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시댁에서 오랜만에 만난 작은 시누이와 맥주를 먹던 날이었는데요. 작은 시누인 시누이들이 남편에 비해 시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올케 눈엔 언니랑 내가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를 별로 생각도 안 해주는 불효녀로 보이지? 근데 우리도 나름 이유가 있어. 이유요? 어, 우리 엄마 원래는 아들밖에 모르는 분이었어. 자라는 내내 언니랑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뭘 해도 아들이 최고고 딸은 공부시켜봤자 아무 쓸모도 없다고 어떻게든 집안일을 못 시켜서 안달이었어. 그래서 우린 학원도 전혀 못 다닐 뻔했는데 아빠 덕분에 학업도 잘 마치고 이만큼 잘 살 수 있었던 거야. 아버님은 형님들을 위해 주셨나 봐요. 어, 그리고 우리 아빠가 엄마보다 집안에서 말 힘이 세셨어. 엄만 집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한 번도 일 안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아빠 외벌이로 살았어. 엄만 그런 아빠한테 미안한 줄도 모르고 맨날 쇼핑하고 가전제품 바꾸고 선철이 엄마가 자기를 제일 예뻐했으니까 그런 엄마라도 좋아했다지만 나랑 언닌 그런 엄마가 솔직히 싫었어. 시누이들은 자신들을 무시했던 시모에게 오기가 생겨 더 이를 악물고 사회적으로 잘 되려고 노력했다더군요. 옆을 보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던 눈치였고요. 그랬어? 아이, 물론 어머니가 좀 편애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누나들이 그렇게까지 어머니께 서운해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넌 어릴 때부터 애가 워낙 눈치도 없고 무신경했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세상 해맑게 살았으니 제가 모난 데도 없고 다정한 성격이 된 거야, 옳게.
눈치 좀 없을 수도 있지 뭐. 그래도 어머니가 지금은 누나들 좋아하시잖아. 반성하신 거 아니야? 반성은 무슨. 언니랑 내가 잘 되고 결혼도 잘하니까 그제야 우리한테 우리 딸 하기 시작하시더라. 이젠 아빠도 안 계시니까 더. 그걸 우리도 뻔히 아는데 언니랑 내가 엄마가 좋았겠어? 시누이들에게도 그렇게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제야 시누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편 전 작은 시누에게 시댁의 사정을 들으내 다시 맞벌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4년쯤 됐던 시기였는데 당시 전 두 아들을 출산하느라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직장을 알아보고 있던 와중 친정엄마가 튀김 가게를 이어받을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요즘 내가 몸도 이곳저곳 쑤시기도 하고 더 나이 들기 전에 네 아빠랑 좀 여유를 즐기면서 살고 싶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 엄마 가게 이어받아서 해보지 않을래? 아, 그럼 못해도 웬만한 직장인들보단 더 벌 수 있을 거야. 알잖아. 엄마 가게 잘 되는 거. 저야 너무 감사한 제안이었어요. 비록 일은 고되겠지만 애들을 키워야 하는데 그깟 고생이 대수겠습니까? 남편도 저희 엄마에게 감사했죠. 그때부터 전 엄마의 가게를 물려받아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만 은퇴 후 쉬고 계셨던 아빠와 함께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튀김 가게를 물려받은 일을 또 시모가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튀김 가게? 아이 그깟 몇천 원짜리 팔아서 얼마나 한다고. 적어도 제 남편 벌이보다 많이 벌어요. 저희 엄마 가게 꽤 입소문 난 곳인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아유 그래봤자 시장통 장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리고 돈 좀 잘 벌면 네가 더 잘나지는 것 같니? 아 네가 하는 일이야 아무나 데려다 놓으면 할 수 있는 거지만 회사원이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은 아무나 못하는 거야. 수준이 다르다고 수준이. 에휴 사람들이 날 잘난 사이들 뒀다 잘난 딸들 뒀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며느린 튀김 가게 한다는 말을 창피해서 어떻게 하니? 그 하찮은 일을 한다고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냐고.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글로 이만큼 성공시키는 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그걸 저희 엄마가 하신 거고 전 그런 엄마도 이 일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엄마가 하시던 일을 가지고 창피하다, 하찮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 생각이 저는 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무시는 도를 넘고 넘어 결국 저희 엄마를 모욕하는 말까지 번지더군요. 그동안에도 기분이 상해 시모에게 말대꾸를 하곤 했지만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다른 건 다 흘려 넘길 수 있었지만 저희 엄마가 평생에 걸쳐 일구어낸 가게를 그렇게 말하니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전 시댁의 발길을 뜸하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댁과 달리 늘 평화로웠던 친정에 큰 불행이 하나 찾아오더군요. 저희 큰아들이 7살이던 해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죠. 아빠, 아빠. 원인은 바로 교통사고였습니다. 당시 60대 후반이셨던 아빠는 자차를 끌고 서울로 향하시던 길이었다고 해요. 친구분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만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던 겁니다. 처참한 몰골이 되어 병원으로 실려오신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꼬박 닷새를 버티다 하늘로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기 뒤부터 저희 남편이 점점 이상해져 가더라고요. 당시 전 장사가 갈수록 잘 되어 조금 넓고 깨끗한 곳으로 가게를 확장 이전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2호점까지 낸 덕에 엄마가 장사하실 때보다 매출이 확 늘었었어요. 그쯤 아빠가 돌아가셨던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벌이가 확 늘게 되자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차 샀다. 나와서 봐봐.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값비싼 외제차를 뽑아왔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대체 무슨 돈으로 그 차를 사왔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기가 막히더군요. 풀 할부로 샀지. 어차피 당신 벌이로 다 갚을 수 있잖아. 그래도 내가 명색이 매장이 2개나 있는 사장 남편인데 이 정도 끌어줘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나 차 하나 살까 했었잖아. 빨리 대출금 갖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해야지. 뭐? 풀알부?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장 도로 반품해. 아휴, 안 돼. 절대 환불 안 하는 조건으로 조금 더 싸게 산 거란 말이야. 당신 돈 잘 벌잖아. 어? 돈은 잘 번다고 펑펑 써대면 바로 벼락거지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겁도 없이 이런 짓을 벌인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럽더군요. 전 절대 못 내준다며 할부금 전부를 남편 월급으로 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초장을 잘라내줘야 남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남편은 울상이 되어 꾸역꾸역 자기 월급에서 할부금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린 돈을 같이 관리했었는데 제가 큰일 날까봐 그때부터 돈도 각자 관리하자고 말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제게 자꾸 뭔가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도 그 알사 시계 하나 갖고 싶어. 이거, 나 이거 생일 선물 하나만 사줘. 어? 히, 1,600만 원?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 시계는 남자 로망이란 말이야. 우리 회사의 내 부하 직원 놈도 얼마 전에 큰맘 먹고 여기 시계 질렀다고 막 자랑하더라. 근데 명색이 난 걔보다 직급도 높고 돈 잘 버는 마누라까지 뒀는데 내가 걔한테 지면 안 되잖아. 지기는 뭘 져? 무슨 게임해? 당신 진짜 왜 그래? 우리 상식적으로 좀 살자. 상식적으로. 명품 사달라. 폼 좀 작게 200만 원이 넘는 만년필을 사달라. 산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TV를 영화를 실감나게 볼 수 있도록 100인치짜리로 바꾸자 등등. 진짜 남편은 장난감 가게 데려간 5살 아이처럼 절 못 살게 굴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 생일 같은 날엔 너무 비싼 건 아니어도 좋은 선물을 한 번씩은 해줬었는데 남편은 전혀 성에 차지 않아 했어요. 남편은 제게 점점 불만까지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과 제 사이는 그렇게 서서히 멀어져 갔고 심지어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도 대면대면해졌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지 4년 뒤엔 아주 대형 사고를 쳐버리더라고요. 당신 진짜 정신 나갔어? 미안해 여보. 난 그냥 요즘 너도 나도 다 주식으로 성공한다길래 나도 당연히 잘 될 줄 알고 몇 배로 불려서 나도 당신 보란 듯이 성공해 보이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됐어. 우리에겐 목돈이 들어가 있는 공동명의 예금 통장이 2개 있었는데요. 남편은 저 몰래 제 도장을 가지고 그중 하나를 해지해 약 3천만 원이란 돈을 주식으로 날렸더라고요. 제 벌이를 보고 눈만 높아져서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 펑펑 쓰고 살고 싶었던 거죠. 정말 뒷골이 당겨 당장 뒤로 넘어갈 것 같더군요. 남편은 그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그동안 쌓인 실망이 많았기에 전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요즘 이혼을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싶어. 우리 딸이 어린이집에서 따돌림을 당했대. 7살짜리들이 뭘 안다고. 글쎄 우리한테 아빠 없는 애라고 그렇게 놀렸다는 거야. 물론 그 인간하고 갈라서는 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애가 좀 클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나 싶기도 해. 그 친구는 2년 전 성격 차이로 이혼한 친구였는데요. 그런 친구의 말을 들으니 저도 괜히 아직 11살, 10살이었던 아이들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2번 다시 어떤 일이든 멋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확실히 받았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길 시 아이들 양육권을 넘기고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지불하며 이혼하겠다는 내용까지 더해서요. 그리고 그 각서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공증까지 받아뒀죠. 그리고 하나 남은 공동명의 예금은
바로 제 명의로 신설했고요. 다행이었던 건 당시 집 대출금도 다 갚은 상태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이 꽤 됐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우리 전 재산의 절반이었다면 저도 남편을 더 용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은 그 뒤에도 계속 순탄치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9달 뒤쯤 남편은 실직을 했어요. 처음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찼거든요. 그래서 상의도 없이 일을 그만둔 건 각서 위반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했더니 그제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러는 겁니다. 사실 그만둔 게 아니고 잘린 거야. 멋대로 일을 벌인 게 아니야. 진짜야. 뭐? 잘려? 왜? 알아보면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쓸데없이 거짓말할 생각 하지 마. 그렇게 들어본 이유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그렇게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위로는 올라가고 싶은데 능력은 부족하고 자기 대신 아래 직원들이 하나둘 치고 올라오니 이 인간이 히스테리를 부렸던 거죠. 게다가 이 인간이 주식으로 망한 뒤론 아무런 의욕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렇게 업무에도 태만했다네요. 그 와중에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남편은 술에 취해 상사에게 5만 가지 욕짓거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왜? 그 명품 시계 샀었다는 부하 직원 기억해? 그놈이 그놈이야. 평소에도 엄청 뻐기고 다니더니 승진까지 날 치고 올라가니까 그놈이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보였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술김에 감정이 확 터져버렸던 것 같아. 근데 그 자리에 하필 대표님도 계셨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일으킨 문제까지 다 더해져서 잘렸다고? 그렇게 됐어. 그래도 나올 때 기 안 주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나왔어. 우리 마누라 돈 잘 버는데 내가 이까짓 회사가 뭐가 아쉽겠냐고 말이야. 나쁜 놈들. 난 진짜 그깟 회사 하나도 안 아쉬워. 나한텐 당신이 있잖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한심한 인간아? 제발 철 좀 들어, 철 좀. 당신 지금 45이야. 다들 먹고 살기만도 힘든 마당에 왜 갑질을 해? 돈을 까먹었으면 더 노력해서 열심히 벌 생각을 해야지. 왜 일을 대충대충 하냐고. 상사된 후배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전에 당신이 더 노력할 생각을 했어야지, 화상아. 당신 나만 믿고 일 다시 안 구하기만 해봐. 나 절대 못 참아. 남편은 슬쩍 제 눈치를 보며 그냥 주부로 살면 안 되겠냐고 물었는데요.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맞벌이임에도 평소에 집안일엔 무관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뭘 시켜도 엉성하게 해놓은 것이 정말 할 마음이 없는 게 보였는데 그런 사람이 주부요? 그냥 먹고 놀겠다는 심보가 훤히 보였죠. 결국 그 뒤 남편은 구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애초에 면접 보라고 불러주는 곳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가게에라도 나와 일손을 거들라고 하니 자긴 기름 튀는 게 무섭다고 그건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인간이 이렇게 은근슬쩍 계속 놀고 먹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시모는 제게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너 우리 아들 백수 됐다고 무시했다간 봐라.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어. 그동안 애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너 돈 잘 번다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냥 좀 쉬게 내버려 둬. 언젠 시장에서 기름 묻히고 장사한다고 무시하시더니 이젠 그 돈으로 어머님 아들을 먹여 살리라고요? 언젠 제가 창피하시다면서요?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니? 튀김 장사하는 며느리를 그럼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니? 그건 그거고 우리 아들 일은 우리 아들 일이지. 애들 아빠가 까먹은 돈이 애들 아빠 1년치 연봉이랑 비슷했어요. 물론 그것보단 좀 못 미쳤지만 어쨌든 그런 큰 돈을 까먹은 거라고요. 적어도 애들 아빠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으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그 돈을 복구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게 잘하는 행동이에요? 저는 돈 문제를 떠나서 그런 무책임한 꼴은 계속 못 봐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소리 좀 제발 그만하세요. 당시 전 시모와의 사이가 정말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날 아니면 시댁에 잘 가지도 않았죠. 남편은 자기 엄마 걱정된다며
자주 시댁에 가자고 말했었지만 전 그냥 남편만 보내버렸어요. 그 아들의 그 엄마라고 그동안 시모는 남편처럼 제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요구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제 직업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그래도 딱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는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도 시모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에 전 시모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사라졌던 거예요. 그 와중에 저런 소리를 들으니 제가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제 인내심은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실직한 지 2달 뒤쯤 그만 제 친정엄마가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저는 당시 멀리 살던 여동생의 몫까지 혼자 사시던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뵙고 챙겼었는데요. 자꾸만 건강이 약해지신 엄마를 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 한 번 쓰러지기까지 한 엄마를 더는 혼자 못 두겠더라고요. 여보, 나 우리 엄마 도저히 이대로는 혼자 못 두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큰 집으로 이사해서 엄마 좀 모시고 살아도 될까? 이사 갈 돈은 내가 충분히 모아놨어. 뭐? 장모님을? 어, 알잖아. 우리 엄마 이번에 쓰러지시기까지 한 거.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만큼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엄마가 물려주신 가게 덕분인데 그 은혜를 좀 갚고 싶어. 부탁해, 여보. 저는 남편에게 방 4개짜리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부탁했습니다. 방 하나는 저와 남편이, 2개는 아이들이 하나씩, 나머지 하나는 엄마에게 드리자고요. 아무리 정이 떨어진 남편이라고 한들 어쨌든 그건 부부가 상의를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좀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큰 집으로 이사 가자는 말은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전 엄마 또한 설득해 당장 입주가 가능하다는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서울에선 제가 가진 돈으로 그 정도 아파트는 엄두도 못 냈겠지만 여긴 지방이었기에 서울만큼 집값이 비싸진 않았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저희 집도 생각보다 빨리 새 집주인이 나타나 우린 곧장 이사를 했습니다. 방도 하나 늘고 방 크기도 전 집보다 훨씬 커졌다며 남편도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더군요. 엄만 우리가 이사하고 2주 뒤에 이사를 하기로 하셨기에 전 필요한 것들을 미리 사놓으며 엄마와의 합가나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사하기도 전에 엄마의 방에 군침을 흘리는 존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용달차요? 이사한 지 며칠 뒤의 주말, 저는 아주 황당한 전화를 받았어요. 용달차 사장님이라던 그분은 짐을 싣고 아파트 아래에 도착했으니 나와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누가 짐을 보냈냐고 물은 전 사장님의 대답에 기절 초풍할 뻔했네요. 정경자란 할머님 댁에서 왔는데요. 도착하면 전화하면 된다고 며느님 전화 알려주시던데 상의가 안 된 일인가요? 저, 저희 시어머님이 보내신 거라고요? 그건 시모가 자기 멋대로 보낸 자신의 짐이더라고요. 저는 우선 양해를 구해 전화를 끊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알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쏜살같이 나가버렸거든요. 어머니 짐 도착했대? 내가 먼저 나가볼게.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전 우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짐이 지금 도착했다는데 이게 대체 뭐예요? 뭐긴 뭐야, 내 짐이지. 너 네 엄마 모시고 살기로 했다며? 우리 선철이한테 다 들었다. 네, 남편이 말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너 사람 차별하냐? 아, 나도 똑같은 부모인데 왜 나 모시고 안 살아? 그래서 나도 모시고 살라고 내가 짐부터 붙였다. 장롱이랑 내 침대까지 싹 다. 집이야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될 일이고 나도 남은 짐 정리해서 이따 너희 집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 아니, 집은 제 집인데 왜 어머님이 그걸 멋대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이 집은 따지고 보면 저희 엄마가 물려주신 가계덕에 구할 수 있었던 집이라
남편한테도 그렇게 양해를 구했던 건데 왜 그걸로 차별이라는 말을 하세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멋대로 그런 짓을 벌였던 거예요. 미리 말하면 제가 못 오게 했을 거 아니냐는데 안 될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저지르고 보는 게 딱 모전자전이었죠. 아이 그게 어디 네 집이기만 해?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하지. 아무리 네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해도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냐. 그리고 네 엄마랑 살면 가뜩이나 백수라고 네 눈치 보고 사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난 우리 아들 눈치 보고 사는 걸 못 본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도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 거야. 거기 네 엄마 방 마련해 뒀다고 했지? 그 방 나도 같이 쓰마. 정 불편하면 안 사더니 거실이나 작은 애랑 같이 주무시라고 하든가. 저는 시모가 대뜸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전 얼마 전 작은 신우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었거든요. 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올케, 올케 곧 이사하지? 혹시 우리 엄마가 아무 말 안 해? 자기도 모시고 살라거나 막 그런 말. 아니요. 그동안 절 그렇게 못마땅하게 대하셨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저희 어차피 저희 엄마 모시고 살기로 해서 어머니까지 모실 상황도 못 되고요. 솔직히 나쁘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호구도 아닌데 저 싫다는 분 모시고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럼 다행이고. 아니 엄마가 선철이한테 올케네 어머니 모시고 살게 됐다고 들었다는 거야. 그걸 나랑 언니한테 전화해선 자기도 이젠 자식들이랑 살고 싶다고 하더라. 사실 그동안 자기도 너무 외로웠다고. 이젠 자식이나 언니나 내가 자기를 모시고 살 때가 되지 않았니. 차마 자기도 이건 아닌 것 같았으니까 올케네한테 말 못하고 나랑 언니한테 학가 얘기를 꺼낸 것 같아. 어머, 그래요? 어, 근데 알지? 언니나 나나 엄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그리고 형부랑 우리 남편도 불편해서 안 된다고 거절했지 뭐. 그랬더니 니들이 자식이냐. 애미는 자기 친정엄마라면 껌뻑 죽는데 니들은 딸도 아니다. 역시 딸은 다 키워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면서 두 번 다시 친정 올 생각도 하지 말라더라. 뭐 그럼 우리가 숙이고 나갈 줄 알았나 본데 별로 안 아쉬워서 알겠다고 그랬어. 그래도 엄마니까 그나마 우리가 친정에 갔던 건데 오지 말라는데 뭐하러 그러나 뭐. 아무튼 그래서 올케네한테도 학가 얘기를 꺼냈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그때만 해도 설마 양심 있지 시모가 자기를 모시고 살라는 얘기를 꺼낼까 싶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도 다 들었다고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모는 더 무대뽀였던 거예요. 제가 애초에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니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들이닥쳐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황 파괴된 전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시모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애초에 저희 엄마 모시려고 이사 온 집인데 왜 엄마를 다른 곳에서 주무시라고 해요? 어머님, 전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 전혀 없어요. 제 직업 창피하고 며느리를 똑같은 자식이 아닌 하찮은 존재 취급하는 분 식모 노릇하고 살 생각 추호도 없다고요. 지금 어머님, 형님들한테 다 거절당하고 아쉬워서 저한테 붙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꿈 깨시란 말씀 드리고 싶네요. 뭐야? 넌 이젠 내가 시애미로도 안 보이는 모양이구나.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그딴 말을 해? 어? 내가 내 아들이랑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네, 어머님 아들이랑은 살게 해드릴게요. 모자가 같이 살고 싶다는데 제가 무슨 권리로 그걸 막겠어요? 뭐라고? 얘가 대체 뭐라는 거야? 어머님 짐이랑 같이 어머님 아들도 같이 반품해 드릴 테니까 외롭지 않게 아들 끼고 천년만년 사시라고요. 전 이제 어머님도 너무 싫고 어머님이랑 똑같이 무책임하고 무대뽀인 애들 아빠랑도 살기 싫어졌거든요. 그럼 짐은 다시 돌려받을 준비하세요. 전 이만 끊겠습니다. 아, 이젠 가족 사이도 아니게 됐으니 어머님 번호는 바로 차단할게요. 어머님이랑 더는 말 섞으면서 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동안 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시모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제 결심이 섰었거든요. 제게 말도 없이 시모를 모시고 살려고 한 남편이란 인간을 이젠 진짜로 버려버려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로 내려가 보니 남편이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사장님과 직원분을 도와 시모의 짐을 내리려고 하고 있더군요. 여보, 어머니랑 통화했어? 했어. 잘 해결됐지? 기왕 이렇게 짐까지 다 도착했는데 어쩌겠어. 그냥 우리 여섯 식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당신 역시 알고 있었지? 나랑 각서 쓴 거 기억 안 나? 멋대로 무슨 일이든 버리지 않겠다고 한 거. 제가 각서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당황했는지 식은땀을 뻘뻘 흘리더군요. 그리고선 변명이라는 걸 늘어놨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아니, 이건 경우가 다르지. 이건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멋대로 일을 버리신 거잖아. 어쨌든 당신은 알고 있었다며. 그래도 아이디어는 어머니가 낸 거니까 엄연히 말하면 내가 버린 일은 아니지. 그리고 솔직히 나 큰 집으로 이사하는 건 좋았는데 장모님 모시고 살긴 좀 불편했어. 나 지금 직장도 안 다니는데 괜히 눈치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같이 사시면 어떨까 싶었어. 우리 어머니도 혼자시고 어머니가 먼저 자기도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셨단 말이야. 어머니랑도 같이 살면 장모님도 괜히 나한테 뭐라고 못 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먼저 말을 못 꺼내겠고 당신 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싶어서 둘이 짜고 이런 일을 벌였다 그거지? 짰다기보단 지혜를 쓴 거지. 여보, 당신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알지만 우리 어머니도 부모님이잖아. 나쁜 누나들은 다 어머니 모시길 거절했다는데 나까지 우리 어머니를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 우린 부부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딱 당신이 양보 좀 해주라. 그럼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어? 저는 그 어이없고 뻔뻔한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봤습니다. 이놈이 큰 집으론 이사는 가고 싶고 또 친정엄마 모시기 싫어서 잔머리를 썼던 거죠. 저는 고개를 돌려 당황스러워하고 있던 용달자 사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돈은 2배로 드릴 테니까 그냥 이거 다시 돌려보내 주시겠어요? 예? 이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긴 제 집이고요. 저는 이 짐 제 집에 못 드려요. 이건 여태까지 제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분 짐인데요. 이젠 제 시어머니도 아닐 것 같아서요. 이 인간 제 남편 자리에서 오늘부로 박탈시켜 버릴 거거든요. 돈은 제가 바로 계좌로 넣어 드릴게요. 여보, 박탈이라니. 저는 바로 사장님께 돈을 입금시키고 시모의 짐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곤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남편에게 차게 식은 표정으로 현실을 깨우쳐줬죠. 당신 엄마가 아이디어를 냈든 뭘 했든 당신은 각서를 어긴 거야. 어디서 궤변을 들어나? 정 그렇게 우기고 싶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나랑 법정 싸움이라도 해보던가. 뻔뻔하려면 똑똑하기라도 해야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알겠어 여보. 내가 효심이 너무 앞서서 실수를 좀 한 것 같아. 우리 어머니 모시는 건 없던 일로 하자. 그럼 되지? 어? 여보, 화 풀어, 제발. 아니, 나 당신 엄마한테 이미 말했어. 모자 사이 갈라놓지 않을 테니까 천년만년 둘이 같이 잘 사시라고. 당신이 자기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다는데 내가 그걸 무슨 권리로 말리겠어? 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 테니까 당신은 어머님 집 가서 혼자 효도하고 살아. 이건 명백한 각서 위반이고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싫어. 난 당신한테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었어.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근데 변하기는커녕 갈수록 나를 호구로만 아는 당신한테 난 오만정 다 떨어졌어. 여긴 내 집이니까 바로 짐 싸서 당신도 나가. 애들도 내가 키우기로 한 거 기억하지? 어차피 애들도 당신보다 날 훨씬 더 좋아해. 그리고 백수로 놀고 먹으면서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는 아빠는 차라리 애들 눈앞에도 없는 게 나아. 당신 같은 아빠랑 붙어 살다간 애들도 다 보고 배우게 될 테니까. 여보, 1000번 만번을 애원해봐라. 내 마음이 편하나. 빨리 올라가서 짐 싸.
그리고 이혼서류에 찍을 도장이나 준비해놔. 각서를 어긴 건 자기 자신이고 이미 제 마음은 떠났는데 자기가 뭘 어쩌겠어요? 결국 남편은 짐을 싸서 처량하게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물론 친정엄마가 이사 오시기 전까지 거의 일주일가량을 버티며 매달리긴 했지만 제가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왔다는 말을 듣자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며 짐을 싸더라고요. 나도 이 서방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네가 그 정도로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구나. 엄마가 우리 딸 더 신경 써줘서 했는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건데 엄마가 왜요? 엄마, 전 이미 애들 아빠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래라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전요, 앞으로 엄마랑 애들하고만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건강해지셔야 돼요. 아셨죠? 엄만 그동안 우리 딸 고생 많았다며 절 꼭 안아주시더군요. 아이들에게도 부모의 이혼을 최대한 충격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애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어느 정도 알 건 아는 나이였기에 고맙게도 엄마인 제 입장을 헤아려 주더라고요. 그 뒤 남편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시모는 저희 가게까지 찾아와 크게 날뛰었습니다. 야, 감히 네가 우리 아들 쫓아내? 걔가 요즘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술만 먹으면서 얼마나 울고 있는지 알아?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라고. 시애미 모시고 살기 싫다고 이혼을 해? 너처럼 못된 며느리 세상에 또 없을 거다.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아주머니도 아주머니가 살아온 길을 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죽하면 며느리도 아주머니 외면하고 딸들마저도 자기 엄마 싫다고 친정에 오지도 말라는 말을 넙죽 받아들였겠어요? 더 소란 피우실 거면 영업 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가장 약오를 때 중 하나가 아무리 성을 내도 상대방을 신경도 쓰지 않는 거라죠. 자신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던 제게 오히려 역공격을 당한 시모는 더 약이 올라서 펄펄 뛰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정말 경찰을 부르자 그제야 시모는 잔뜩 움츠러들더라고요. 그 뒤론 경찰이 무섭긴 무서웠는지 더는 절 찾아오지 못했고요. 그 뒤 남편과 이혼하며 전 각서대로 아이들의 양육권도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무직인 상태라 일정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웠기에 법원에서도 제가 아이들의 양육비를 재산분할 형식으로 일시불로 받는 것에 힘을 실어주었죠. 게다가 그동안 남편이 까먹은 돈도 있었으니 전 아주 흐뭇한 재산분할을 받고 이혼할 수 있었답니다. 아빠, 제발 술 먹고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러셔도 저랑 동생은 엄마한테 아빠 전화 안 바꿔줄 거예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난 지금 저는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번씩 애들을 전 남편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엔 중학교 1학년이 된 큰아들이 방에서 전 남편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전화를 끊은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사실 아빠가 우리 볼 때마다 엄마한테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조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린 지금 엄마랑 외할머니랑만 사는 거 너무 좋은데 엄마가 아빠랑 다투고 속상해 하시는 모습 안 봐도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싫다고 하니까 요즘엔 자꾸 술에 취해서 우리한테 전화하세요. 엄마가 아빠 전화 안 받으니까 우리한테 전화해서 엄마 좀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야? 내 이 인간을 그냥? 그동안 전 애들 관련된 이야긴 문자로만 주고받고 전 남편의 전화는 받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한두 번 받아줬더니 자꾸 후회된다. 제가 그립다는 헛소리를 해대서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애들한테 진상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술에 취해 있던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내가 당신이랑 살기 싫다는데 왜 자꾸 우리 애들을 괴롭혀? 애들도 이젠 당신이 너무 싫대. 꼭 애들한테까지 외면을 받아 정신 차리겠니? 여보, 이제야 목소리 들려주는구나. 그럼 어떡해. 너무 외롭고 당신이 보고 싶은데 누나들 엄마가 오지 말랬다고 이제 명절에도 집에 안 오지. 어머니한테 효도는 나 혼자만 하라고 하지. 직장이 너무 안 구해져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상들은 맨날 갑질하지.
어머니 또 맨날 나한테 용돈만 달래지. 나 진짜 살기 너무 외롭고 힘들어. 그래서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다 자업자득인 걸. 왜 애들을 괴롭히냐고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징그러운 소리 좀 하지 마. 난 당신 꿈에서도 보기 싫으니까. 또 한 번 애들한테 헛소리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빠라는 인간이 제발 창피한지 좀 알아라. 어? 끊어. 그 뒤 아이들은 아빠가 싫다며 아예 전 남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면접 교섭권을 쓰는 데는 아이들의 의사도 중요했으니 요즘엔 전 남편은 애들도 못 만나고 있어요. 제가 억지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판 무덤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지금 전 남편은 땅을 치고 후회하며 처량한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뒤 시누이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 그런 띨띨한 녀석 잘 차버렸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곤 제게 잘 살라며 깔끔한 인사까지 해주었죠. 앞으로도 그런 야무진 시누이들에게 외면당한 채 전 남편과 시모는 둘이서만 꼭 붙어서 살아갈 것 같네요. 언니, 우리 왔어. 어머, 엄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어, 요즘 유행하는 건데 모르니? 홈트, 홈 트레이닝 말이야. 유튜브에 나 같은 노인도 따라할 수 있게 이런 좋은 영상 많이 올라와 있더라. 엄마 요즘 이런 것도 다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건강해졌어. 엄마 스쿼트도 막 30개씩 한다. 장모님, 신체 나이가 한 50대는 되셨겠어요. 정말 멋지십니다. 처형, 이게 다 처형께서 장모님 건강을 많이 신경 써주신 덕분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역시 가까이 살면서 챙기는 거랑 이렇게 직접 모시고 살면서 챙겨드리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제부, 알아줘서 고마워요. 지금 저희 엄만 다행히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제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모시고 나가 운동도 시켜드리니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엔 동생과 제부가 엄마를 뵈러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엄마가 거실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운동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웃음보를 터뜨리기도 했죠. 하필 저희 엄마가 운동하기 편한 쫄쫄이를 입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지금 전 엄마를 모시며 날이 갈수록 효자로 커지고 있는 아이들과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던 이혼이었는데 이렇게 편해질 줄 알았으면 진즉할 걸 그랬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있는 부모로서 이혼을 심사숙고해야 할 일은 맞다고 생각하지만요. 전 앞으로도 어렵게 찾은 지금의 행복을 잘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은 좋지 않게 막을 내렸지만 그만큼 제 앞날은 더 밝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는 돈도 사람의 마음도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노력과 땀을 쏟아낸 뒤에야 얻은 돈이 아니라면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유행을 바라거나 남의 것을 탐내는 것 또한 결코 돈을 부르지 못하는 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 또한 나부터가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야 어렵게 얻을 수 있는 어렵고도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전 남편과 전 시모는 그 중요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몰랐기에 결국 사람도 돈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선 부디 그들과 같은 가오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부디 진심을 품고 바른 시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여유도 그렇게 마음을 지킨 분들 곁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니까 말이죠.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